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계 일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4차시 수업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 연삭숫돌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연삭숫돌.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죠? 연삭기, 연삭가공이었어요. 자, 연삭가공에서 사용되는 게 숫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숫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 옛날에 뭐 우리 어머니들이 사용했던 요 부엌칼을 가실 때 사용했던 숫돌을 생각해 볼게요. 자, 숫돌을 가려면 어떻게 하죠? 밑에 딱 여기 장미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장미칼. 장미칼 이렇게 안 생겼는데. 여튼 무기 같네요. 아무튼 자, 이 칼날을 어떻게 합니까? 이 숫돌에다가 쓱싹 비비죠. 물도 이렇게 쭉쭉 뿌려가면서. 그럼 어때요? 이 칼날이 무대 썼던 칼날이 예리해지면서 요 물을 싹 뿌려보면은 어떤 이렇게 회색 꾸정물 같은 게 흘러나오죠. 자, 이게 바로 다 숫돌 입자고 이 숫돌 입자들이 얘를 갖다가 예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보면 구체적으로 한번 그러면은 이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쉽게 학습을 시작할게요. 자, 연삭숫돌은 단단한 어떤 작은 입자, 단단한 겁니다. 단단한 입자를 결합제, 본드입니다. 결합하여 일정한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쌤이 좀 전에 그렸던 이 점점박이들 숫돌 입자가 곧 절삭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삭숫돌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인데요. 자, 결합제, 입자, 기공 이렇게 연삭숫돌의 구성 요소입니다. 연삭숫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보면은 이거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딱 확대를 해 놓은 겁니다. 이 각각의 입자들을 본드 갖다가 연결을 쭉 해 놓으면 큰 이제 숫돌이 되는 거고 요 사이사이에는 기공이 있어요. 기공도 다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결합제만 이렇게 꽉 차 있고 입자가 있으면은 이 입자가 잘 떨어져 나갈 수 있을까요? 이 본드로 가득 차 있는데 아니겠죠. 입자는 어느 정도로 좀 떨어져 나가줘야 숫돌이 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삭숫돌에 이루는 구성 요소와는 다르게 성능의 요소가 있어요. 성능 요소. 이거 구성 요소랑 성능 요소는 달라요. 이건 구성은 세 가지고 성능 요소는 다섯 가지예요. 자, 얘기해 주자면 입자, 입도, 결합도, 조직, 결합제. 이게 숫돌 성능의 5요소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숫돌 입자입니다. 숫돌 입자란 무엇을 얘기하느냐? 숫돌의 나를 구성하는 요소. 그러니까는 숫돌 돌멩이, 입자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단단하고 적당한 인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재료가 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로 재료는 천연 숫돌 입자가 있고 인조 숫돌 입자가 있는데 천연 숫돌 입자보다는 인조 숫돌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인조 숫돌이 널리 쓰이고 주로 알루미나계 그리고 탄화 규소계의 입자가 널리 쓰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나계의 기호와 탄화 규소계의 기호를 한번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입도입니다. 입도는 그 돌멩이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기의 대소를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해서 표면 가공면, 그러니까 공작물이죠. 공작물의 표면 거치기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숫자가 커질수록 입도가 고와진다. 이 뜻이 뭘까요? 이게 숫자가 클까요? 이게 숫자가 클까요? 정답은 이게 큰 숫자인 겁니다. 이게 작은 숫자. 그래서 연삭 깊이나 이송이 클 때에는 입도가 거친 것을 사용하고 경도가 크거나 정밀도가 요구되는 마무리 가공은 입도가 고운 것. 즉 거친 것은 숫자가 작은 것을 택하고 마무리 가공에는 입도가 고운 것. 즉
정밀역마용 큰 숫자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결합도입니다. 결합도는 결합제와 좀 관련이 깊은데 이 결합제의 본딩 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파벳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2부터 해가지고 G까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 자 보면은 결합도가 낮은 숫돌일수록 탈락하고 그리고 결합도가 높은 숫돌일수록 다 짱짱하게 이렇게 달라붙는 것, 붙어 있는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매우 연한 것, 즉 결합도가 2 정도 된다 하면은 숫돌 입자끼리 되게 잘 떨어지겠죠. 반면에 이 뒤에 있는 T부터 G까지 포진되어 있는 것은 입자들끼리 서로 떨어지기가 매우 힘든, 아주 뭉쳐있는 것이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조직입니다. 조직은 단위 최적당 밀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촘촘하게 있느냐. 그러니까는 어떠한 임의의 이렇게 딱 부피를 정해놓고 그 안에 얼마나 이렇게 입자들이 몰려 있느냐 라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밀도가 큰 것을 치밀하다, 밀도가 적은 것을 거칠다, 이 정도 알면 되겠죠. 즉 치밀한 것은 이렇게 다다다다다 붙어 있는 거고, 거친 거는 듬성듬성 이렇게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해서 보면은 다듬질 연삭이나 경질인 재료를 연삭할 경우에는 치밀한 조직의 숫도를 선택해야 되겠죠. 요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촘촘하게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다듬질 연삭, 즉 이렇게 뭐랄까 매끈하게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촘촘한 치밀한 조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합제입니다. 자, 결합제는 본드입니다. 결합시켜서 숫돌 모양을 만드는 그 재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종류에 따라서 입자의 지지력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종류가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 기호는 요러요러합니다. 해서 교과서 오른쪽에 살짝 보면은 이제 숫돌의 표시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뭐 숫돌의 형태와 뭐 크기와 그리고 사양이 있는데, 사양이 어떠한 순서로 이렇게 딱 이루어지는지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해요. 나중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연삭 작업입니다. 자, 연삭 작업. 연삭 조건을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를 먼저 체크를 할게요. 자, 공작물의 원주 속도는 숫돌의 원주 속도가 클수록 크게 한다. 즉, 이게 비례한다는 뜻이죠. 연삭숫돌의 원주 속도, 즉, 이 연삭숫돌의 회전하는 속도는 숫돌에 있는 표시 범위 내에서 회전시켜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공작물의 원주 속도가 크면 클수록 얘도 비례해서 크게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차이가 매우 심하다라고 한다 치면은 연삭력이 지장이 있거나 혹은 뭐 과연삭이 돼서 원하는 치수를 가공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또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연삭 깊이에 대해서 거친 연삭에 대해서는 깊게 하고 다듬질 연삭에서는 얕게 한다. 당연하겠죠? 다듬질 연삭은 이제 최종적으로 표면만 이렇게 매끈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삭 깊이를 깊게 해버리면은 어떤 악영향이 오죠? 치수가 과하게 깎여 나간다. 그러면은 원하는 치수를 얻을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연삭숫돌의 수정입니다. 자, 연삭숫돌의 수정은 무슨 뜻이냐? 연삭숫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연삭을 하다 보면은
이 숫돌 날들이 둔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둔하게 된 입자가 어떻게 돼야 되니까 탈락을 해야 새로운 것이 나타나겠죠. 이것이 바로 숫돌의 자생작용이라고 합니다. 숫돌의 자생작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줄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숫돌이고, 여기 이제 칼이 있으면 이제 칼을 갈면서 얘가 무뎌지면서 얘가 이제 튀어나가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 있던 거 갖다가 또 갈고 해야 되는 건데, 얘네가 안 떨어져 나가고 있다거나, 안 떨어져 나가고 그냥 입자만 되게 갈려 있어. 그러면은 연삭작용을 못 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고장 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보는 겁니다. 자, 공작물의 재질 혹은 조건에 따라서 자생작용이 안 되고 눈매움, 눈 무딤, 입자 탈락이 발생하여 연색 상태가 좋지 않게 된다. 한번 그림을 볼게요. 눈매움이라는 것은 뭐냐? 얘네가 탈락이 되지 않고 이 지금 공작물에 가공된 이 쇳덩어리 녹은 것, 이 칩들이 여기 끼는 겁니다. 이 끼어요. 끼면은 얘도 탈락도 못하고 제대로 이 까끌까끌한 이 가공면을 원활하게 연삭도 못 시켜주는 그런 악영향인 상태가 오는 거고, 또 눈무딤이라는 것은 뭐냐? 얘가 제대로 가공은 되고 이 사이사이에 메워지는 것은 없는데 얘가 적당히 제 역할을 했으면 떨어져 줘야 되는데 탈락을 해줘야 되는데 탈락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본드가 너무 단단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못 떨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 입자 탈락은 뭐냐면 너무 쉽사리 미리 탈락해버리는 겁니다. 툭 건드렸는데 도망가 버리는 거야. 얘랑 만나기 무섭나 봐. 그래서 그냥 툭툭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제는 이 공작물에 대한 연삭의 기능은 못하는 거죠. 본드기 때문에. 그래서 입자가 탈락해버리면은 제대로 연삭을 못하는 겁니다. 이 세 상황 다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작업을 드레싱과 트루잉이 있는데, 드레싱은 먼저 뭐냐, 숫돌 입자를 제거하여 숫돌의 예리한 날이 다시 나타나도록 지금 이러한 부분을 긁어내주는 겁니다. 싹 긁어내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새로운 짱짱한 숫돌 입자만 이렇게 살아나게 해서 다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눈매움이나 눈무딤이 생기면 또 드레서 갖다가 싹 갈아주고, 공구는 드레서입니다. 그래서 드레서가 이 드레싱의 공구다 생각하면 되고요. 이 트루잉은 뭐냐? 작업을 하다 보면은 막 연삭 숫돌도 이렇게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어요. 모양이 변하거나 균일하지 못하거나 정확한 모양으로 다시 아예 싹 갈아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드레싱도 당연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루잉이 더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네요. 정밀 입자 가공 및 특수 가공 하겠습니다. 자, 정밀 입자 가공이라는 것은 뭐느냐? 자, 연삭 가공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어져 있는 건데, 이것은 더 정밀한 입자를 통한 가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절삭 가공을 먼저 하고 연삭 가공에 있어서 다듬질까지 했어. 근데 거기에 더 부족해가지고 좀 더 매끈하게 하는 겁니다. 좀 더 완벽에 가깝게 하기 위한 게 정밀입자 가공입니다. 그래서 종류는 호닝, 그리고 랩핑, 슈퍼 피니싱이 있습니다. 먼저 호닝부터 하겠습니다. 자, 호닝입니다. 호닝은 구멍용인데 어쨌거나 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닝이라는 거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사실 숫돌이랑 같은 겁니다. 숫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보면 드릴링, 보링 등 1차로 가공한 표면, 보통 구멍이 됩니다. 구멍. 이렇게 외경이 아니라 안쪽 구멍의 내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벽. 그래서 내벽을 정밀하게 다듬질하는 가공법이고, 진원도. 이거는 진짜 원인 정도. 진직도. 정말 직진인 정도. 표면 거칠기. 이렇게 매끈매끈한 정도 등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어쨌거나 혼이라는 공구를 통해서 가공면, 즉 이 안쪽 가공면이라는 건 내벽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다가 압력을 주면서 회전 운동을 하고 축방향으로는 쓱싹쓱싹 해주는 겁니다.
회전과 쓱싹쓱싹을 동시에 하면서 가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방식은 뭐 숲식, 수평식 등등이 있다고 해요. 뭐 치수 정밀도도 한번 체크해서 한번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랩핑은 랩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공구랑 공작물 사이에 둡니다. 공작물 이렇게 딱 있고 여기다가 랩제를 이렇게 쫙 뿌려놓고 공구를 여기다 위에다 두고 눌러가지고 어떠한 상호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얘를 운동시키든 얘를 운동시키든 그래서 상대 운동을 시켜서 다듬질을 한다. 자, 랩핑은 거울면과 같은 다듬면 엄청 매끈거리겠죠. 그래서 뭐 블록 게이지, 볼, 롤러, 렌즈 등의 가공에 이용된다. 굉장히 정밀한 것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공에 이용된다. 자, 랩핑에는 랩핑 액을 사용하는 습식 랩핑과 액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랩핑이 있습니다. 뭐가 더 좋을까요? 뭐가 더 좋다기보다 매끈하고 양호한 다듬질면을 얻을까요? 뭔가 느낌상 습식이 더 이렇게 잘 될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사실은 검식 랩핑이 훨씬 더 우수한 다듬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광택이 있는. 그래서 이 차이를 꼭 헷갈리지 않게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잘 참고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입니다. 슈퍼 피니싱입니다. 자, 딱 이름만 들어도 뭔가 최후에 끝내버리는 것 같은데 모쪼록 이 슈퍼 피니싱은 설명하자면 자, 미세한 숫도를 공작물 표면에 가압을 해서 공작물의 회전 운동과 동시에 숫돌의 진동까지 주어서 표면 거칠기가 0.5 마이크로미터 이하, 이걸 밀리미터로 치면은 0.005 밀리미터, 굉장히 매끈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한 높이가 0.005mm 이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굉장히 매끈매끈하겠죠? 거울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자, 모쪼록 짧은 시간에 정밀한 면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가공법보다 정밀도가 매우 높다. 그래서 슈퍼피니싱인가 봅니다. 자, 그래서 슈퍼피니싱의 최종적인 목적은 치수 변화가 아니라 높은 정밀도의 표면을 얻는 데 있다. 사실 치수 변화를 주려면은 쓱싹쓱싹 완전히 갈아 나가는 이 절삭 깊이가 깊어야 그만큼 이제 치수의 변화도 커지겠죠. 근데 이거는 이미 이렇게 치수가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이것의 최종적인 면을 가공, 정밀도 높은 표면을 얻기 위한 가공이기 때문에 치수보다는 이제 아주 매끈한 면에 대한 목적을 더 둔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이네요. 특수 가공입니다. 자, 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뭐 특별한 특성을 가진 재료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뭐 뜻은 요점은 그런 겁니다. 재료가 하도 여러 가지니까 공통적인 거나 아니면은 특수 목적으로다가 그 재료에 대한 가공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거의 뭐 대부분 뭐 금속 아니면은 뭐 천연 재료만 가공했는데 요즘엔 뭐 세라믹이라거나 뭐 유리 혹은 뭐 섬유 강화 뭐 플라스틱이나 아니면은 메탈 등등이 있고 새로운 재료들이 있으니까요. 자, 모쪼록 요 특수 가공에는 지금 교과서에 제시한 건 방전 가공, 초음파 가공, 레이저 가공이 있네요. 먼저 방전 가공입니다. 자, 방전 가공이라는 것은 전극과 공작물 사이에 생기는 방전에 의해서 조금씩 녹이면서 그 해당되는 표면을 제거하는 가공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조 방전 가공과 와이어 컷 방전 가공이 있네요. 자, 먼저 형조 방전 가공입니다. 자, 형조 방전 가공. 이거는 교과서, 여러분의 교과서 몇 페이지입니까? 107페이지에 있는 중간에 있는
사진을 그림을 봅니다. 가공액에 있는 전극에다가 공작물에 전극을 주고 또 전극을 세로 위에서 가해줘 가지고 공작물의 표면에다가 전원을 넣어서 이렇게 전극의 전류의 이동을 통해서 공작물의 표면을 녹여버리는 가공이겠죠. 자, 이 방전 가공은 도체면은 가공이 가능합니다. 전기가 통하면 와이어 컷도 마찬가지예요. 도체면 가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이 형조 방전 가공의 사용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읽어보시고 다음은 와이어 컷 방전입니다. 와이어 컷 방전은 와이어는 뭐예요? 선이겠죠? 떠한 금속 선으로다가 전기 전도도가 높은 이러한 선을 통해서 방전을 시켜서 커트를 시키는 가공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도가 높은 합금들이나 전기가 통하는 모든 공작물을 다 가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대표적인 형조 방전 가공 그리고 와이어 컷 방전 가공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초음파 가공입니다. 자, 초음파 가공은 음파죠. 음파.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공구와 공작물 사이에 연삭입자를 섞은 가공액을 넣고 공구에 초음파 진동을 주면은 공구는 입자에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면서 공작물에다가 입자에 의한 진동을 줘서 아주 미세하게 가공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금속, 비금속, 어떤 것과에 상관없이 가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치핑이나 크랙,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랄까 이런 크랙 알죠? 이 깨짐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생이 적고 변질층의 깊이가 작기 때문에 좀 좋은 우수한 표면 상태를 얻을 수 있는 가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 이 초음파 가공은 소성 변형을 하지 않는 재료가 효과적이죠. 왜냐하면은 요거는 보통 소성 변형하지 않고 과한 힘을 주면 결국에는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가공을 하려면은 이 파괴를 무릅쓰고 해야 되는데 이 초음파 가공을 통해서 한다면은 파괴의 우려를 최소화시키면서 효과적으로 가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가공 스토커들이고 공구의 소모가 뭐 크다 혹은 뭐 깊이의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지만 이러한 소성 변형에 약한 재료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초음파 가공의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레이저 가공입니다. 레이저 가공은 뭐예요? 자, 레이저검으로 싹 하면 싹 썰리죠? 그겁니다. 레이저를 쏴가지고 어떤 재료든지 뚫건, 자르건 하는 겁니다. 자, 해서 레이저 광선을 렌즈나 반사경으로 한 곳으로 이 넓게 퍼진 광선을 모아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쏘겠죠. 그래서 이 공작물의 일부를 가열해서 용융시켜서 증발시킨다. 무섭죠? 물도 증발되려면 엄청난 열이 필요한데 이러한 금속이든 뭐든 간에 증발을 시켜버리니까 모쪼록 이러한 가열된 광선을 통해서 이렇게 자르거나 구멍을 뚫는 레이저 가공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면적에 집중시켜서 가공을 하는 겁니다. 자, 재료의 강성이나 경도에 관계없이 가공이 가능하다입니다. 경도가 약하건 세건 깨뜨리지 않고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현대에 와서는 많이 사용하는 가공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천안이나 아산 등지에 뭐 이렇게 공업단지에 가보면은 무슨 레이저 테크 하는 이 레이저 가공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모쪼록 고속으로 레이저를 쏴서 가공을 함으로 뒤틀림이나 그런 것이 변형이 적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오징어를 이렇게 딱 하면은 굉장히 구부러지죠? 이렇게 싹 구부러집니다. 오징어 다리가. 이게 열 변형인 거예요. 뒤틀리는 열 변형. 근데 순식간에 싹 구워버리면은 이런 변형될 틈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접촉식 가공으로 공구의 마모도 없고 뭐 이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에 유리하다입니다. 선생님, 뭐 소품종 대량 생산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굳이 대량 생산하자고 레이저 가공하는 것보다는 복잡한 형태
혹은 복잡한 부품들이 많이 속해 있는 거대한 기계를 예를 들어 2대 혹은 3대를 가공해야 돼요. 그럼 이 3대 가공하자고 요거를 갖다가 1000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요거 3개 순식간에 만들어 버리고 이어서 다른 데이터, 요거에 대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이러한 네모난 것도 순식간에 만들어 버리고, 이게 바로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여러 개의 품종을 적게 3개만 만든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재료의 절단, 구멍, 그리고 용접 등등의 이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이 건너왔네요. 자, 요번 3, 4차 시에 걸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계 가공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다 했고, 연삭 가공에 대해서도 했으며, 정밀 입자 및 특수 가공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우리가 배울 다음 시간 내용은 다음 페이지인 비절삭 가공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성평가는 따로 없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복습하는 한 주가 있을 때 한번 다시 다루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 4채시 수업 들으면서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